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에요. 갑종풍합하중을 계산할 때 강관에 의해서 구성된 철탑의 이제 이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합하중은요, 몇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한 것인가? 단주는 제외한답니다. 자, 81번인데요. 풍합하중이죠. 이제 각종 풍합하중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선로라는 걸 설계하면서 이제 고려되는 이제 이 하중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가공전선로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구성물 자체가요, 지지물이 있고 우린 여기다 완금을 부착한 다음에 애자를 장치하고 전선을 이렇게 가선한 거, 이 자체를 우리가 가공전선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구성재로서 지지물이 됩니다. 지지물. 그 구성재로 지지물로 이제 요 놈을 제가 설계하면서 요 놈을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지물로서 저희가 이제 목주나 그 다음에 철주,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주예요. 지지물로서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를 이제 갑종풍합하중을 고려하면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해서 588 파스칼이 고려됩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원형 1대1 기준으로 하는데, 얘가 원형이 아니면은 또 이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 저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물로 만약에 철탑이라는 것을 이제 고려한다면 125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뭐 기타의 것이다, 뭐 2157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가자고요. 두 번째가 전선이 되겠습니다. 전선. 우리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전선도 두 가지로 쪼개져요. 예, 만약에 그 구성하는 전선이요, 복도체나 다도체를 구성하는데요, 이때는 뭐가 되냐면 666입니다. 하지만 기타의 것을 말한다, 내지 단도체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때는 745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자장치가 되고요. 그쵸?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요때는 뭐가 된다? 1039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금 및 완철을 얘기합니다. 요때는 1196이 돼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요, 갑종풍합하중으로서 철탑입니다. 갑종풍합하중으로서 누구를 말한다? 철탑을 말한 거죠. 얼마다? 1255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82번. 철탑의 강도 계산 시 사용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자, 82번이 됩니다. 요거 이제 지지물의 안전율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가 기초 안전율이에요. 지지물의 이제 기초 안전율인데 2 이상이 됩니다.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단순히 그냥 그 하중이 어떤 하중이 아니고요, 그냥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을 우리가 이제 기초 안전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상시, 지금 이 문제처럼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인데요. 자,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은 1.3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이상시 상정하중은 뭐냐면 이런 건 제가 욕심은 없어요. 전선로 쪽으로 부는 바람과 전선로와 이제 직각적으로 부는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선로 쪽이라는 건 선이 이렇게 가선된 쪽으로 이제 부는 바람이 있겠고요. 이제 전선이 가선됐으면 이제 좌우로 부는 바람이 있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이상시 상정하 중에 종류가 아닌 걸로 물어봐요. 얘는 종류인 걸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좌골 하중입니다. 이런 건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이상시 상정하중은요 풍합하중을 고려했죠. 이게 뭘 고려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바로 풍합하중을 고려했다. 이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이상시 상정하중의 종류가 아닌 거 바로 뭐다? 좌골하중이죠.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83번 인입선에 관련된 문제니까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보자. 인입선과 관련된 문제다. (83번은요) 가공 인입선이 됩니다. 가공 인입선. 일단은 이제 잠깐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지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하얀색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우리가 이제 이 수용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지지물에서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 수용가 쪽으로 이렇게 보내죠. 요 지금 제가 요 그린 요 부분 요 전선을 우린 뭐라고 한다?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발하는 쪽이 이제 지지물이 되고요. 도착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수용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가 요 놈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가공 인입선의 이제 굵기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저압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저압일 때는 뭐냐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 단 경관이 15m 이하시 자 경관이 15m 이하시 2mm도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가요. 고압이에요, 고압. 고압일 때는 5m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고압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인데 그럼 버리는 거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네들의 지표상 높이가 돼요. 얘네들의 지표상 높이가 된다. 표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건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저압, 고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자, 이제 도철행이야. 자, 도는 뭐가 되냐면 도로를 횡단해요. 누가? 얘네들이. 철은 철도를 횡단합니다. 횡은 횡단 보도교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위인데 저는 그냥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횡단한다고 할게요. 네. 자, 먼저 저압 이제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요. 최소 높이는 5m 이상이고요. 고압은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철도를 횡단하면요. 무조건 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횡단인데요. 기본적으로 저압일 때는 3m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고압일 때는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 표시라는 걸 둔다라고 합니다. 전선 자체에 위험 표시라는 걸 두었을 때 그 높이를 몇 m까지 감할 수 있냐. 바로 뭐가 된다? 3.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다구를 완성하면
이래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고압 가공 인입선으로서 위험 표시라는 걸 둔 거죠. 그래서 이때는 3.5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죠. 2번. 그래서 이렇게 전선에다가 종종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죠. 위험.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높이를 3.5m까지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4번. 태양광 설비에 이 시설돼야 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된 건데요. 조금 이거는 그냥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기사에서도 이제 나온 문서상으로 나온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몇 번이냐면 이제 84번이죠. 태양광 설비에 계측 장치가 돼요. 이제 이 세 가지 타입인데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닌 걸로 거기 보면 역률이죠. 3번.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이 최신 규정이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뭐 못 건넌다고 쳐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85번. 조상기 보호장치로서 내부 고장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조상기의 용량이죠. 조상설비가 되고요.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조상설비 보호장치. 첫 번째가 이 두 가지가 같아. 전력용 콘덴서나 커피스터 얘기하는 겁니다. 내식 블로 리액터예요.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라면 이제 그들의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 500 kVA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 kVA 미만의 경우라면 이들은 과전류가 내부 고장이나 내부 고장 사고 또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보호 계적이 돌아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들의 용량이 15,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위에서 언급드렸던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이제 그 대상이 동기조상기예요. 그냥 기술 기준에서는 조상기라고 그래. 이 동기조상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부 고장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 대책을 취해야 되는 그 용량인데요. 15,000 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내부 고장에 대해서 동기조상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요. 지금 문제는 바로 조상설비에 대한 바로 이 내부 고장에 대해서 보호해야만 하는 용량의 범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85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요. 보조전력을 가동한 상태에서 정지해 있다면 가공전차 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이라면요. 역률은 얼마보다 작으면 안 되는가? 86번은 사실 역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된 문제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역률 나오면 0.8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처음 나온 부분의 문제라서 특별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 일단은 이제 만약에 향후 이걸 봤을 때 그냥 전기철도에서 역률 물어보면 0.8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다음 87번.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될 경우 그 매설 깊이를 차량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몇 cm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자, 이건 좀 지워볼게.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에요. 나중에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보자고요. 자, 몇 번이냐면 87번이죠. 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가져가셔야 될 게, 이 지중전선로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 이 케이블이라는 전선을 사용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중전선로에는 우리가 어떤 전선 쓴다? 바로 케이블을 쓴다. 잠시만. 중복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풀면서요. 제가 이제 그 96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7번이랑 96번. 예, 둘 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인데, 첫 번째가 바로 무슨 매설식이냐면, 직접 매설식이에요.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가 된다? 관로식이 돼요.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을 먼저 좀 보고 나서요, 문제를 해설해 보자고요. 직접 매설식인데요, 매설코자 하는 그 장소에 어떤 차량 및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요 있는 장소래요. 이때 최소 매설 깊이는 어떻게 돼? 이거예요. 바로 1m 이상을 매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설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땅을 파재낍니다. 그래서 이 직접 매설식은 여기다가요, 이렇게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걸 이렇게 설치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매설한 거죠. 바로 이 위에 상시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이제 있는 장소다라면요, 최소 매설 깊이는 이제 1m 이상입니다. 요게 이제 개정이 돼 갖고요, 1.2였다가 1로 개정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예요. 요때는 바로 뭐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관로식인데요. 관로식. 기본적으로요, 1m 이상을 매설합니다. 다만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예요. 이때는 0.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재끼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땅을 파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관을 묻어갖고 이 관 내에 전선이 입선됐냐, 아니면 이제 요런 이제 콘크리트 트라프냐, 이 차이죠. 암거식은 이제 지하에 이제 이런 대규모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요, 벽면에 이제 케이블 거치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 이렇게 벽면 쪽으로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가 이제 암거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직접 매설식은요, 직접 매설식은 별도의 뭐가 있냐면, 이 트러플을, 이 콘크리트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케이블을 매설하면 이것을 바로 부설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해설해 보자고요. 자, 87번.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차량이나 중량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 있는 장소가 1이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니까 0.6m 기타 조건으로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바로 2번입니다. 자, 이어서 96번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중에서 이제 아닌 거는 인입식,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해설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갖고요. 몇 번이냐면 8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세모를 치겠습니다. 좀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아닌데 테마 자체가 좀 유니크해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부조영제 위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때 이 건조물과 조영제와의 이제 그 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제와의 이격거리인데요. 전선의 종류가 이제 케이블이라면 이제 정답은 이제 1.2m가 되고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버려지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제 이 전압 자체가 좀 잘 안 나오죠. 자, 89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부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요,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할 수 있는 특고압 변압기의 그 용량의 구분이죠. 네. 89번. 특고압 변압기, 우리가 보호장치가 돼요. 근데 요거는 어떤 사고인지 정확히 이제 이 명시가 돼 있죠. 바로 누구냐면 내부 고장에 대해서요. 이 경우에는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 타입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이요, 5000kVA 이상, 그 다음에 1000kVA 미만이라면 이 내부 고장 사고에 대해서요, 경보장치 또는 바로 자동 차단 장치가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요, 이제 10,000 이상이 되면 이 내부 고장에 대해서요, 경보 장치는 올 수 없고요. 무조건 자동 차단 장치, 계전기 와야 된다, 이거란 얘기죠. 자동 차단 장치만 시설해야 됩니다. 이제 이 위에는 두 가지를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탄행식 변압기에, 이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경보 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에 대한 어떤 고장 발생 시 우리는 뭘 설치한다? 경보 장치를 두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탄행식 변압기는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변압기는 잔행식이 있고 탄행식이 있는 거예요. 잔행식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냉각이야. 별도의 외부에서 이 변압기를 시켜줄 수 있는 매체가 없죠. 그냥 그저 외함이 있고 외부의 공기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연적인 냉각을 하는 거고요. 탄행식은 외부에서 뭐 이제 바람을 불어제낀다든지 수관을 깔아서 냉각수를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풍냉식, 순냉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내부 고장에 대해서 경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죠. 요거죠, 요거네요. 5,000 이상 10,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2번이에요, 2번. 90번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 자체가 뭐 그렇게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자, 그림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이다. DR은 무엇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나온 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도면에서 이제 DR은 배류선륜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배류선륜 옆에 DR에 보면 S라고 돼 있죠. 요 개폐기, 접지용 개폐기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거기 보면 DR 위에 콘덴서 심벌 있죠. CC. 요게 결합 콘덴서가 됩니다. 요 세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한다면, 아니면 그냥 과감히 버리는 거야.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도 용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나오는 건 좀 그냥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개념만 하면 볼 수 있어. 뭐냐면 발전소나 변전소로부터 또는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차선로에 이른대요. 도중에 접속이 없는 이러한 우리가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급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중에 접속이 없는 이런 거. 지금 전차선로에 접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철도용 급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 중에 도중에 이제 어떤 전원으로부터 어떤 부하에 이르기까지 부하 접속이 없는 그 선로를 우리는 급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92번, 93번은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이고요. 싹 지워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선과 더불어서 해자 파트입니다. 예. 자, 92번. 일단은 뭐 이제 92번, 93번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0분간 가하는 거고요.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입니다. 예. 예. 자, 이거 여러분들 비접다직이네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비접다직. 자,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지금 뭔지 이제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이렇게. 자, 중성점 비접지식인데요.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 자,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들이 7kV 이하입니다. 그러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를 가한다? 바로 1.25배, 그러니까 1.5배죠. 근데 만약에 이리 계산한 값이요. 최저 전압인 500V에 미치지 못한다면 바로 뭐가 된다? 시험 전압은 500이다 이런 얘기고요. 7kV를 초과합니다.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25배가 되겠습니다. 네. 최저 전압이 1500V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1.1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압의 범주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접지 보고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전압은 75,000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돼요.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직접 접지죠. 직접 접지는요, 기본적으로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됩니다. 뭐 없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에 절연 내력을 측정하는데요. 이때는 직류는 1.5배, 그 다음에 교류는 1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설해 볼까요? 자, 배전선로의 전압이 22,900V이며 중성선에 다중접지하는 전선로랍니다. 지금 뭐냐면 다중접지예요. 그렇죠? 지금 전압이 이제 V가 22,900이네. 곱하기 0.92가 돼서 이게 뭐가 된다? 21068V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2번. 뭐야 이거?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의 배수죠. 미안합니다. 네, 먼저 흥분해갖고 먼저 풀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92번은 2번이죠. 네. 그 다음에 93번 3300V용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의 전압에서 건선과 대지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는가? 우리가요 이제 아무 조건이 없으면 무슨 접지다? 비접지가 되고요. 3300은 엄연히 7kV 이하란 말이죠. 그래서 3300에다가 1.5를 해주시면 뭐가 된다? 495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도 풀었고요. 94번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파트는 반드시 좀 정리가 필요한 파트예요. 무조건 이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 94번이죠. 피레기의 시설 장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뭐, 제 파트에서, 이제 기술 기준 파트에서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 피레기는 우리 전기 쪽의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에서도 이 문제는 잘 나오죠. 94번인데요. 피레기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술 기준에서는요, 두 가지를 시험 문제화 하고요. 우리 이제 피레기는 뭐 하는 거야? 이제 뇌격이 됐을 때 기계기호를 보호합니다. 이제 우리는 뇌에 대해서는요, 의존을 해요. 이제 스스로 견디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존하는 이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설 장소인데, 요거 외우실 때 발고갑에 기억하는 거야. 발고갑에다. 잘 물어봐요. 이제 실기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피레기의 시설 장소를 뭐 이제 4가지 또는 3가지 쓰시오. 자, 첫 번째가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또는 이제 변전소에 인입구 또는 인출구가 되고요.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예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에도요, 우리가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요 이제 임피던스가 다른 구간에요, 이제 뇌가 입사하면 투과되는 전압과 반사되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투과되는 전압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피레기 이제 접지저항 물어봐요. 접지저항. 피레기의 접지저항은 몇 옴이다? 15미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피레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1번 발변전소, 이제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이게 뭐 첫 번째 조건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요, 가공전선의 말구 부분,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세 번째, 가공전선로에 접속한 1차 전압이 35kV인 요거죠.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과 인입구가 되겠습니다. 요거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이제 2번이죠,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저거는 이제 실기에서도 잘 물어보니까 꼭 준비합시다. 95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도로, 횡단보도, 철도 또는 궤도 또는 삭도와 교차할 경우 통신선은 지름 몇 미리 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것을 써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이 95번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고압 첨가 통신선의 굵기다. 우리가 이제 전력 보안 통신선을 이제 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첫 번째가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면 최소 전선의 굵기는 뭐가 되냐면 4m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대상의 전선이 그냥 경동선이라면 5mm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동선이죠.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95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96번 아까 했고요. 자, 97번. 22,900에 3,300V 변압기를요, 5개에 설치할 때, 구내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신설한답니다. 울타리의 높이를 물어봤죠. 자, 이 좀 지워볼게요. 요거 조금 쓸 얘기가 있어서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발전소나 변전소 또는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인데요. 네. 이제 이런 장소에는 울타리 담등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를 못해야죠. 그래서 울타리 담등의 시설인데요. 자, 울타리 담등의 시설인데 첫 번째가 여기서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울타리 담등의 이제 높이를 물어봐요. 최소 높이. 바로 몇 메타가 된다? 2m 이상이 됩니다. 예.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 에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은 0.15m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면을 기점으로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일이 될 때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뭐가 되냐면 충전 부분까지예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말합니다. 요건 이제 뭐 써놓고 나서 좀 설명드릴게. 첫 번째가요. 취급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5m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건데 여기서 A는 뭐냐면 바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라고 지칭한 거고요. 그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한 거예요. 이 둘을 더한 게 이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의 높이를 A메타라 본 거고요. 충전 부분은 그 장비의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는요, 그 장비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예. 만약에 그 변압기가 35kV 이하면 5m 이상의 합계값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요, 160kV 이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뭐가 된다?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6에다가요, 단수 곱하기 0.12m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라는 건 160kV를 초과하는 값에서
16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점 절상각. 이 부분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단순히 그냥 울타리 담등의 높이만을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는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란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97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네요. 98번인데요. 사용전압이 380V의 옥내 배선을 애자공사했을 때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죠. 네, 요거 좀 지워볼게. 요것도 이제 제가 정리하시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좀 쓸 내용이 있으니까 좀 지워보자. 애자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98번이죠. 첫 번째가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안 됩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시설이 불가합니다. 이게 이제 DV 전선입니다. 두 번째가요.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한다면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면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전선과 전선 상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가 돼요. 요건 제가 좀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전압이라고 해보고요. 전선과 전선 상호.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요. 400V 이하예요. 대상의 전압이 400V 이하로서 전선과 전선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냐면 바로 6cm 이상을 이격시키는 겁니다. 전선과 조영제는 2.5cm 이상을 이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중간이 이렇게 파여 있는 이렇게 이제 노부해자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용합니다. 선이 이렇게 가전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에 이제 전압이 400V 이하면요. 전선과 전선 상호 이격거리는 이제 6cm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조영제는 어떤 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선을 대는 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 최소 이격거리가 2.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라면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이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4.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 장소가 건조한 장소라면 2.5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고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고압에 대한 시설까지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고압일 때는 8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는 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리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문제에서는 뭐냐면요. 380V죠. 여기. 물어본 건 뭐야? 전선과 이제 조영제와의 이격거리. 여기 얘기한 거죠. 뭐야 이거? 2.5.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될 수 있겠네요. 99번은 이제 여러분들 전선의 접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욕심은 없고요. 그냥 거기 4번에 요 내용 하나. 전선의 세기는
이 전선의 세기를 우리가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요거랑 80% 이상 유지시킬 것. 요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버려. 잘못된 거는 2번이고요. 공칭 단면적 10스퀘어 미만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버리는 거예요. 자, 100번. 다음 나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건데 100번도 제가 이제 그냥 답의 형태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술기준 문제를 풀다 갑자기 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딱 지문에. 작용이라고 딱 뜨는 순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나오는 순간. 첫 번째가 누유도작용이에요. 첫 번째가 누유도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자유도작용입니다. 그래서 누는 뭐가 되냐면 누설전류에 의한 유도작용이고요. 정은 이제 정전유도, 그 다음에 전자유도인데 사실 각기는 테마가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누설전류 유도작용은 지중전선은 지중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누설전류에 대한 유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이건 전력보안통신설비야. 전력보안통신설비는 정전유도나 전자유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누유도작용, 그 다음에 정전자 유도작용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짝이 되는 건 4번이에요. 그렇죠? 네, 4번. 그래서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설연료 또는 이제 이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에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 뭐 충분히 이격시켜 주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대책을 두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2회 우리가 이제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81번 풍압하중 무조건 가야 합니다. 82번 이상시 상정하중 정리해드린 거 있죠? 지지물의 안전율 헤이지. 83번도 해야 되고요. 84번이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 반영된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했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설비의 계측장치. 85번 조상설비 보호장치 해야 되고요. 86번 솔직히 욕심 없습니다. 다만 전기철도에서 역률 물어보면 0.8 기억하자. 자, 87번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 해야 되고요. 88번 바로 버리는 거야. 자, 89번 헤이저. 네. 자, 그 다음에 90번도 욕심 없어요. 그냥 이제 확인만 해주는 문제고 91번도 도중에 부하에 접속이 없는 형태면 급전선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2번 해야 되고요. 93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4번 피레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5번이죠. 이제 특고압 첨가통신선의 굵기죠.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절연전선과 통신선 둘 다 각각을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96번 역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전선로의 그 매설 방법이죠. 역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죠. 역시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렸듯이 울타리 담등의 높이나 지표 화단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합계거리 있죠. 요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98번 이제 애자공사죠. 애자공사.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 안 되고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하면 2m 이하마다 지지하죠. 그 다음에 전선과 전선 상호,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와 이격거리 각각의 이제 전압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특이했던 거는요. 400V 이제 이하 초과인데 요게 미만이었고 이상이었다가 요렇게 개정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번은 다음 전선의 접속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칭 단면적 2번에 보면 이 99번은 제가 이제 욕심이 없어요. 공칭 단면적 10스퀘어 미만이 아니라 10스퀘어 이제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번이죠. 100번. 가번 나번. 이제 우리 이제 기술 기준에서요. 기술 기준에서
이제 작용 물어보면 무조건 노요도 작용, 그 다음에 정전자 요도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가 이제 2021년도 이외에 이제 전기 산업기사에 대한 그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산업기사는 이제 CBT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문제가 그냥 뭐 이제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이 한국전기설비규정 문제가 뭐 이렇게 그 기사는 아직 이제 올해는 이제 2021년도죠. 이제 문서상으로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뭐 길어봐야 문제가 그러니까 많아봐야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해갖고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새로 나온 부분의 문제는요 답만 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2021년도 이외에 이제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고요. 저는 이제 3회차 때 마지막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